38살의 나다는 신앙을 상징하는 히잡을 벗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층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911. We need an ambulance. What's going on there? I don't know. We were late for school, so I went to find my mom. And I looked out the window because it was open. It's never open. And she fell. 사건 발생 후 가장 범행 동기가 있을 것 같았던 남편은 곧 혐의를 벗게 되었고 경찰은 현장의 CCTV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다 집의 CCTV가 사건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의 모습도 우연히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이 흐릿한 CCTV 영상 덕분에 경찰은 예상은 했지만 예상치 못한 범인을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미시간주 팜링턴 힐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미시간주 동남부에 위치하며 디트로이트에서 약 25마일 떨어져 있고 상주 인구는 약 8만 명이며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또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30위 안에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다는 1982년 1월 25일에 태어났으며 시리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 교육을 받았고 열렬한 이슬람 신자였습니다. 1999년 18살의 나다는 가족의 주선으로 같은 이슬람 신자인 남편 바셀 알탄타위와 결혼하였고 두 사람은 시리아에서 결혼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바셀은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창립하여 지역에서 작은 명성을 얻은 기업가가 되었고 나다는 처음에는 가정주부였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헬스업계에 뛰어들어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7년 동안 나다와 바셀은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모하마드 알탄타위, 둘째는 아야, 셋째는 시드라입니다. 그들은 팜링턴 힐스의 유명한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집은 1만 평방피트 이상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어 매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나다와 바셀은 이민을 통해 계층을 넘는 성취를 이루었지만 미국 사회와 시리아 사회 사이에 거대한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인 나다는 점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미국화되었고 심지어 신앙의 상징인 히잡을 벗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바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Growing up, my father was very, very strict in making sure he raised us in a very Islamic household. You know, being raised Muslim was not a problem at all for me. I mean, I love my religion. It was more so the problems would arise when he would try to enforce very old-fashioned, misogynistic, sexist type of views onto me and my mother as well. My dad thought that women are dependent on their husbands. And I saw my mom start to become more independent and just stand up for herself. The more that my mom started to be more outspoken for herself, the more issues it caused. For a while, my parents tried to hide it, but then arguments became a lot more out in the open. They're hiding absolutely nothing. 나다와 바셀의 갈등은 주로 신앙적인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바셀은 전통적인 이슬람 가정의 가치관을 고수하며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종교와 문화적인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나다가 히잡을 벗은 것도 반대했고 나다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은 그녀가 남성과 지나치게 접촉하게 하고 타이트한 옷을 입게 되어 보수적인 복장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나다는 이미 미국 생활에 적응했고 이러한 규제에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다와 바셀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나다는 종종 바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년 3월 실망한 나다는 바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제한 명령을 신청하여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나다는 세 자녀와 함께 지내며 바셀을 다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사와 소통하며 다가오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데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다는 결혼 생활의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 나다는 불행히도 집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오전 6시 30분 아야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나다를 찾았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다의 침실로 가보았고 침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땐 창문이 열려있고 그 위에 방충망이 뜯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옆에는 접이식 사다리와 청소 용액이 한 병 놓여 있었고 나다는 방 안에 없었습니다. 아야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나다가 1층의 테라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고 아야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911. We need an ambulance. What's going on there? I don't know. We were late for school, so I went to find my mom. And I looked out the window because it was open. It's never open. And she fell. Your mom fell? Like 2 stories, yeah. She fell on concrete. Okay, this was an accidental fall? Yeah, I'm pretty sure. 아야가 나다가 우연히 떨어졌다고 확신한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다는 자주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고 그녀의 주변에 흰색 천이 있었습니다. 둘째, 나다가 떨어진 창문 옆에는 접이식 사다리와 청소 용액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야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나다가 창문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I have them on the way. Are you able to check and see if your mom is breathing? Her necklace was tied around her neck. I don't know. Do you see her chest rising and falling? No. All right, we're going to start some CPR on her, okay? 당시 아야는 14살로 구조 요청 시 접수원의 지시에 따라 나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야는 2살 더 많은 오빠인 16살의 모하메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do CPR now, okay? Put your hands between her nipples. Yeah, hello. Okay. What do you want me to do? And I want you to start pumping. Push down hard and make sure the chest comes all the way out. I want you to count the compressions out loud, okay? 1, Okay. 2, 3, 4, 5. 약 10분 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모하마드의 응급처치를 인수했지만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현장에 개입하여 나다가 떨어진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가 신고할 때 말한 대로 나다는 분명히 창문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흰색 천, 접이식 사다리, 청소용액 외에도 경찰은 창문 유리에 많은 청소용액이 뿌려져 있고 창밖의 계단에는 나다가 떨어지며 충격을 받았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창문 옆에 있던 청소용액은 주로 주방 기름때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으며 유리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을 주로 하는 나다로서는 잘못된 청소용액을 사용해 유리를 닦을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둘째, 유리 닦는 용도로 의심되는 천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났는데 경찰은 이 냄새가 어떤 액체에서 나왔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청소 용액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아야와 구조에 참여한 모하메드를 불러 사건 발생 전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I saw the window was open and it was open, but they were cleaning supplies and I know she was doing some things in the morning. She wakes up early. 아야는 신고 당시의 말과 비슷한 주장을 했고 나다가 우연히 떨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몇 달 전 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즉 나다가 오래된 상처로 인해 균형을 잃고 창문에서 떨어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남매는 같은 의견을 표현했지만 경찰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다가 잘못된 청소 용액을 사용하여 유리를 닦았는지 그리고 왜 청소천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나다의 시체를 부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바셀에게 연락을 취해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인 16살 모하마드, 14살 아야, 10살의 시드라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The body is that of a well-developed, well-nourished white female clad in the blue shirt, pajama pants. 사건 다음 날, 경찰은 나다의 부검 보고서를 받았고 그 결과 나다는 우연히 떨어져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째, 나다의 몸에서 청색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혈액의 산소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탈산소화된 혈색소 비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혈액이 보라색을 띠는 전형적인 질식 증상이었습니다. 둘째, 나다가 떨어질 때 머리가 외부 계단에 부딪히면서 큰 상처가 났지만 그 상처에서 혈액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나다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혈액의 순환을 멈췄음을 의미하며 즉 나다는 질식한 후에 위에서 아래로 던져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흰색천은 뜨거운 날씨로 인해 남아있던 액체가 빠르게 증발했기 때문에 경찰은 화학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천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 나프탈렌이라는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물질은 인체에 유해하며 특히 호흡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천이 나다를 질식시키는 도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나다의 사망 원인은 완전히 밝혀졌고 이제 범인을 추적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선 의심의 초점은 나다와 분리된 남편 바셀로 그들은 곧 이혼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재산 분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셀은 오랜 시간 노력하여 지금의 성과를 얻었으므로 재산을 나다에게 쉽게 넘길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나다는 바셀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셀의 심각한 탈세와 여러 의료 사기 사건에 대한 증거였으며 이는 그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가짜 진단과 치료로 보험사의 의료 보상금을 사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셀은 여러 면에서 나다를 해칠 충분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바셀을 주요 용의자로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바셀은 이미 나다에게 제한 명령을 신청했고 나쁜 행동으로 인해 법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셀은 불행 중 다행으로 발찌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셀의 혐의를 배제한 후 경찰은 나다의 2명의 연장자 자녀인 16살의 모하마드와 14살의 아야를 주요 용의자로 집중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다가 우연히 떨어졌다는 주장으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었고 나다의 3 자녀 중 가장 큰 2사람은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다의 막내딸 시드라는 10살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미성숙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기에 범인은 가정 내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모하마드와 아야가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의혹을 가지긴 했지만 누가 범인인지 또는 2사람이 공모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바셀을 설득하여 집에 CCTV 영상을 확보했고 하루 종일 그 영상을 정리하고 분석한 끝에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통해 아야는 나다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후에 매우 동요하며 급히 문 밖으로 달려가 다가오는 구급대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아야가 나다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며 급히 구급대원들이 나다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모하마드는 아야가 나가고 난 후 나다에게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구급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짓된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CCTV에는 나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촬영 각도가 좋지 않아 범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당시 밤이었고 나다의 방 불빛이 범인의 그림자를 바닥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그림자에서 범인은 몸집이 작고 짧은 머리를 가진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다를 창문 밖으로 던진 후 방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조작하여 접이식 사다리와 청소 용액을 창문 옆에 놓고 나다가 우연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CCTV 2 장면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다의 16살 아들 모하마드였습니다. 이후의 조사에서 모하마드는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 번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다의 방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후에는 나다에게 청소용품을 건넸다고 말을 바꿨고 결국 경찰의 압박과 영상 증거에 의해 나다에게 사다리를 건네주고 나다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And we're about 99.9% sure it's a male that was in the room from the video. If you're not being truthful with us now, it's hard to look back on that in the future and say, okay, it was an accident. You see what I'm saying? Okay, so when I woke up, she's like, bring me, something to clean the window with. So I brought her the spray bottle. She told me to, just be there so I could help her with the ladder, hold on it, because it was shaking a little bit. She went on the ladder and she tried to lean over. I was standing there, holding the ladder. And then she leans over and she trips and then something got stuck on. I don't know what it was. And that's when she fell. So you're saying that she slipped while she was on the ladder. Something got caught where? On the turning handle, I think. That's what it's called. I looked down. I didn't want to
I didn't want to do it. I didn't know what to do. I thought I was like dreaming, so I went to my room immediately and I just wanted to forget about it. Because I just saw my mom fall, man. 모하마드의 주장에 따르면 나다는 창문을 닦다가 창문 손잡이에 걸려 균형을 잃고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하마드가 여러 번 말을 바꾸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나다를 구할 때 보였던 무관심한 태도만으로도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곧 또 다른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다의 딸 아야의 말에 따르면 모하마드는 평소 나다에게 극히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나다의 전화번호를 개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다가 바셀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모하마드는 자주 불평하며 나다가 원래의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고 나다는 가정의 안정성을 방해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나다에 대한 극도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모하마드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 따르면 사건 발생 몇 주 전 모하마드는 나달에게 바셀의 범죄 증거를 이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증거를 이용해 바셀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하마드가 바셀과의 부자 관계를 나다와의 모자 관계보다 우선시하며 바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다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건 발생 3주 전 모하마드가 아버지 바셀에게 나다의 침실 창문 사진을 보냈고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도 바셀과 여러 번 통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모하마드가 바셀에게 창문 사진을 보낸 것은 분명히 범행 계획을 상의하기 위함이었고 사건 당일의 통화는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바셀이 모하마드의 범죄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주범일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하마드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이렇게 철저한 범행 계획을 혼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다를 해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다가 신앙을 바꾼 점이 없습니다. 이는 남편인 바셀뿐만 아니라 남성인 모하마드에게도 큰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는 가족 내에서 큰 갈등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나다가 바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바셀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여러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는 바셀과 모하마드의 적이 되었고 그들은 나다를 제거하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셀이 전자발찌로 제한된 상황에서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기에 모하마드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나다를 해치기 위해 범행을 실행한 것입니다. How much he had been instructed by someone, I don't know because I was not there, but it would have been the early morning hours while she was still asleep. It did not take very long to do this surprise attack with placing the rag over the mouth and nostrils, and it was quickly over within a minute or two, three at the most. And then disposal of the body followed through the window. That was it. 하지만 아쉽게도 두 사람의 대화 기록 외에는 바셀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경찰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셀은 운 좋게도 범죄와의 연관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은 바셀의 아들 모하마드 뿐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사건 발생 5년 후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모하마드는 1급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에서 최장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s the biggest mistake you made at your wedding? Honey, I love you, but said I do. I'm gonna get in trouble for that, aren't I?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금슬 좋은 남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그들이 3명의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죠. 이 가족의 환하고 빛나는 웃음은 마치 치약 광고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반짝거리고 눈부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어느 날 남편이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결혼이 자신이 한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프로그램 효과를 위한 농담처럼 들렸고 현장은 어색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3년 후에야 사람들은 그가 농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4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작은 도시는 미시시피 강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과 제조업이 발달해 보석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브스 잡지는 2010년에 쿼시를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15개 소도시 중 하나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가족에게 있어서도 이곳은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풍요로운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증오의 싹도 틔우게 했습니다. 대체 어떤 분노가 범인으로 하여금 14발의 총격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었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했던 가정이 왜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린 걸까요? 이제 2023년 2월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경 레베카 블리프닉의 아버지 윌리엄 포스틀은 사위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이날이 레베카가 아이들을 돌보는 날이었지만 전날 밤부터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누가 데리러 갈지 정해야 하니 혹시 윌리엄이 연락을 좀 해볼 수 있겠냐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알고 있었지만 2019년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 픽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딸이 연락이 두절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불안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곧바로 차를 몰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그는 딸의 집에 도착했고 멀리서부터 현관문이 이상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 레베카를 발견했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2층 창문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앞 카펫에는 불완전한 신발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도난당한 흔적이 없었기에 경찰은 범인의 침입 의도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감식팀은 시신 주변에서 여러 개의 탄피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이 조각들은 욕실 바닥과 시신 위에 널리 흩어져 있어 수사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문이나 생물학적 증거가 전혀 채취되지 않아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진 않았지만 전신에 14곳의 총상 흔적이 있으며 이 중 9발은 몸통에, 3발은 오른쪽 팔에, 2발은 왼쪽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 궤적을 분석한 결과 여러 발의 총상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추가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범인이 누구든 간에 그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는 결심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동기와 혐의를 가진 사람으론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한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레베카와 이혼 소송 중이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남편 티모시 블리프닉이었습니다. If something ever happens to me, please make sure the number one person of interest is Tim, as that is who would do something to me. 사건 발생 1년 전쯤 레베카는 언니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이 가장 큰 용의자일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1살인 레베카와 39살인 남편 티모시는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나 2009년에 결혼해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레베카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제약 영역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이 간호사라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업 중에도 성적이 우수했으며 졸업 직전의 봄방학 중에 막내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 있는 어머니이자 진정한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그녀는 쿼시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여러 병원을 오가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남편 티모시는 사업개발 전문가로 커리어도 잘 쌓아왔지만 운동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식축구에 재능이 있어 2019년에는 모교인 쿼시대학교의 스포츠명예 전당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유명 게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연예인은 아니었지만 쿼시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티모시는 꽤 존재감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 게임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그가 했던 한마디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진행자가 참가자들에게 특정 질문을 하고 대중적인 답변을 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이었죠. 그때 티모시에게 결혼식 날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주어졌고 그는 여보 사랑해. 하지만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스튜디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평소 유머 감각이 넘치던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What's the biggest mistake you made at your wedding? Honey, I love you, but said I do. Not my mistake. Not my mistake. I love my wife. I'm gonna get in trouble for that, aren't I? 방송 중에 농담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었기에 모두가 티모시가 단순히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이 부부의 관계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인 2019년 2월 이미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혼을 신청한 쪽은 남편이었으며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마음을 굳힌 듯 짐을 챙겨 결혼 생활을 했던 집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두 집으로 오가게 되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아빠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엄마와 시간을 보냈으며 주말에는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티모시는 이러한 양육 방식에 불만을 품었고 결국 2021년 1월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그해 긴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서로에게 보호 명령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잦아지면서 법원은 아이들을 교환할 때 두 사람이 차량에서 3피트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레베카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여러 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티모시의 감정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으며 아이들 앞에서조차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티모시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마침내 재판이 열릴 날짜가 2023년 3월로 잡혔지만 안타깝게도 레베카는 재판장에 서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He screamed in my face. He shoved me in front of the kids. He's thrown things across the room where the kids and I were standing. He's punched a hole in the He wall. already has lied multiple times to paint himself as a victim and me as the perpetrator when it is absolutely the other way around. I'm putting this in writing that I'm fearful he will somehow harm me, come after me, or will try to do something to me that takes me away from the kids or the kids away from me. 첫 번째 용의자인 티모시는 경찰이 자신을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고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1일 경찰이 티모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 티모시는 놀랍게도 수사관들에게 집을 마음껏 조사하게 허락했고 차고와 모든 전자기기의 비밀번호까지 자진해서 제공했습니다. 그의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 있고 협조적인 태도는 그가 정말로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티모시의 이런 태도는 채 2주도 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13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티모시를 체포하고 그를 1급 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3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시행되는 신속재판법에 따라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피고인은 180일 이내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티모시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티모시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그의 재판은 2023년 5월에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혼 당시에 불화와 강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범행 동기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티모시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이 가진 증거가 모두 간접 증거일 뿐이며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나 DNA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티모시의 무죄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티모시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 점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모시가 스스로에게 수많은 덫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의 통신 기록과 디지털 흔적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티모시는 운동을 매우 좋아해 24시간 피트니스 밴드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기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심박수, 수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2월의 특정한 며칠, 특히 레베카가 피해를 입은 날에는 이상하게도 그의 손목 밴드가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시간대의 거리 감시 카메라에는 자전거를 탄 한 인물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나타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 정도의 증거만 제시했다면 이 상황을 단순한 기묘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티모시의 검색 기록과 날짜를 대조해보자 사건의 전체 윤곽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23년 2월 14일 자정 무렵 티모시의 피트니스 밴드가 연결이 끊어졌고 29분 후 거리 감시 카메라에는 자전거를 탄 인물이 레베카의 집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후 새벽 1시 10분에 티모시의 밴드는 다시 휴대폰과 연결되었고 그의 컴퓨터 검색 기록도 같은 시각에 첫 번째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40분 동안 그는 특정 차량의 번호판과 차대 번호를 조회하고 심지어 한밤중에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그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문의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티모시가 이렇게 집착하고 흥미를 보인 그 차량의 주인이 과연 누구였냐는 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차량의 주인은 레베카의 병원 동료이자 그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던 테드 존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2월 13일 저녁, 그는 레베카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그의 차는 집 뒤쪽 차도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티모시가 2월 14일 새벽에 레베카의 집을 방문했기에 그 차량의 번호판과 차대 번호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후인 2월 21일과 20일 새벽에도 티모시의 피트니스 밴드가 다시 끊겨졌으며 같은 시간에 그 자전거를 탄 인물이 감시 카메라에 다시 포착되었고 동일한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티모시가 지속적으로 레베카를 감시하고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The videos that you saw, just those videos, if that's all we had, you should absolutely go out here and find him not guilty. If it was just the videos. But it's not just the videos. It's the videos and how they relate to the work data, and how they relate to the computer activity, and how they relate to the searches that he made at 1 o'clock in the morning on February 14th. Yeah, there was a prowler in Taylor Hyman's yard. The prowler's right there. We know he sits right there because he was searching for the car that was in Becky's backyard at the same time. It wasn't a random prowler, it was the defendant. 7일간의 재판에서 검찰은 40명이 넘는 증인을 소환했는데 비록 티모시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생물학적 증거는 부족했지만 감식팀은 피해자 주변에서 발견된 탄피와 탄약 자국이 티모시의 총기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티모시의 집에서 발견된 슈퍼마켓 비닐봉지의 재질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플라스틱 조각들과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티모시가 범행에 사용한 소음기가 바로 이 비닐봉지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으며 그가 한 발 쏠 때마다 비닐봉지가 파편으로 변해 흩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왜 이 조각들이 사건 현장에 널리 퍼져 있고 레베카의 몸에서도 발견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레베카에게 맞은 총알만 해도 14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매우 설득력 있는 증언은 아이들 학교의 비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51분에 티모시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새 아이를 혼자 집에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CCTV에 따르면 티모시는 학교 수업이 끝나기 1시간 전부터 학부모 주차구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고 했던 티모시의 초기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검찰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오랫동안 아내에게 불만을 품어온 티모시는 그녀가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성을 잃었습니다. 특히 3월에 있을 이혼 재판에서 양육권을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그는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모시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집에 침입하는 방법과 소음기를 만드는 법을 연구했으며 피트니스 밴드가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대비했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원래대로라면 아이들은 레베카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가 최근 수술을 받고 몸 상태가 좋지 않자 티모시에게 하루 더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티모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녀가 가장 약해진 이 순간을 노려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밤 티모시는 아이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피트니스 밴드를 벗어두고 무기를 챙겨 자전거를 타고 레베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거리 감시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마당에 있는 의자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동쪽 창문을 부수고 강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레베카는 침입자를 알아차리고 휴대폰을 쥐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새벽 1시 11분, 그녀는 911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기 전에 티모시가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레베카의 휴대폰은 그의 공격 중에 떨어졌고 그녀는 욕실로 도망치려 했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욕실 문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티모시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몇 발을 쏘았고 레베카는 이후 몇 분 동안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새벽 1시 16분, 거리의 감시 카메라는 티모시가 자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트니스 밴드도 새벽 2시 1분에 다시 휴대폰과 연결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티모시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이후 처음에 알려진 대로 장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딸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레베카의 죽음을 장인이 발견하게 만든 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배심원단은 티모시 블리프리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5개월 후인 8월 11일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3건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Mr. Bliefnick, you researched this murder, you planned this murder, you broke into her house, and you shot h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times. I don't know how long it took you to do that. Some of those shots were fired while she was lying on the ground. And you did all of that while your children were upstairs at your house, lying snug in their beds. The court believes that the appropriate sentence for each of the 2 counts of first-degree murder would be natural life in prison. 규정에 따라 티모시는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었지만 일리노이주의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현재 그레이엄 교정센터에서 복용 중입니다. 레베카의 세 아들은 현재 큰 아이가 13살, 막내가 올해 7살이 되었으며 사건 이후 외 조부모가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부모를 한순간에 잃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안타까운 이유는 레베카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일찍부터 법적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끝내 비극은 맞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베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티모시를 자극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티모시 자신은 집을 나간 후 이웃과 관계를 맺었고 그 시기는 레베카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그가 새로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왜 상대방의 새로운 시작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 사건은 또 하나의 가정폭력 사례로 가해자가 종종 사용하는 다르보 전략을 보여줍니다. 다르보는 심리학 박사 제니퍼 프레이드가 제안한 용어로 가해자가 부정, 공격,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 전환 전략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뒤바꾸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사례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며
심지어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조작은 매우 흔하지만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후 상사는 그녀를 붙잡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고 인사 관리자 역시 그녀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고 합니다. 평소 동료들이 온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상사가 실제로는 여러 여성을 협박한 악인이었을 줄이야. 겉보기에는 엄숙하고 권위 있는 경찰서가 사실은 비극적인 사건을 낳은 더러운 행위가 벌어지던 장소였던 걸까요? 과연 이 가엾은 여경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건은 미녀 경찰 성착취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불행한 젊은 여성으로 직장에서의 위기와 감정적 갈등, 그리고 상사의 성적 착취를 차례로 겪으며 삶이 점차 망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힌 듯 점점 깊이 빠져들며 삶이 서서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그 늪은 처음엔 그녀를 매혹시키는 온화한 꿈과도 같았으나 빠져나오라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을 잡아당기는 진흙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이 끌어내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눈은 서서히 감겨갔습니다. 2022년 6월 밴쿠버 경찰서를 겨냥한 대규모 고소장이 제출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경찰 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 칭송했으나 반면 고소인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시간을 200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9년 여름 막 대학을 졸업한 니콜 차는 캐나다 밴쿠버 경찰서에서 인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들떴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직장이었기 때문이죠. 경찰서에 첫 출근한 날, 니콜은 작은 노트에 상관이 말하는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을 임무가 유치장 감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항상 경계심을 잃지 않고 예리하게 행동해야 돼 라고 되뇌었습니다. 니콜의 성실한 근무 태도는 상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인턴 평가를 무사히 통과해 정식 직원이 되었고 계속해서 유치장 감시 임무를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었고 특히 근무 중일 때는 한여름의 더위나 혹한의 차가운 바람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 적당한 날씨가 주어질 때는 그야말로 행운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니콜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았고 그녀는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15년 27살의 니콜은 직장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내부 행정 업무를 맡게 되어 사무실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전의 업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편안한 자리였고 마침 사무실에는 새 상사인 그렉 맥컬러프가 부임했습니다. 그렉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들을 배려하며 이해해주는 상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렉은 특히 니콜의 업무에 관심을 기울였고 니콜은 상사인 그렉과의 협업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언니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니콜은 그렉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곧 승진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기뻐했습니다. 또한 니콜의 사랑도 이 시기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올렸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성스러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니콜의 모습은 그날 밤 가장 빛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니콜은 그 행복이 그녀의 생명까지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 그렉은 니콜에게 더 많은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이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그렉은 경찰서에 남아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몇 번의 야근이 길어지자 남편이 전화를 걸어 니콜의 건강을 염려하며 집에 돌아오길 바랬고 전화가 끊기자 그렉은 뭐야 급한가 보네 라고 농담했습니다. 이때 니콜의 얼굴은 빨개졌지만 그렉은 오히려 그녀를 챙겨주며 때로는 그녀를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주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서는 니콜과 상사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니콜은 그런 헛소문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렉이 자신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남편이 전화로 집에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렉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더듬기 시작하며 너와 내 남편 중 누가 더 급한 거야? 지금은 내가 더 급한 것 같은데 라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니콜은 그의 속뜻을 이해했고 그녀가 존경했던 상사인 그렉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콜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아내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렉이 멈추기를 바랬지만 그는 오히려 맞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고 라고 더 저속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니콜은 극도로 긴장했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수능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고 저항하려 해도 강한 상사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니콜과 그렉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혹시라도 누군가 지나갈까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발생한 후 그렉은 니콜에게 비밀로 하라고 요구했고 자신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 거의 1년 동안 니콜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그렉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렉은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내부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니콜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자 지원했지만 인사관리자 데이비드 반 패튼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험 성적이 새 부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서 이동이 실패하자 데이비드는 위로한다는 이유로 니콜을 자주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상사와의 대화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데이비드의 태도는 점점 더 애매해졌습니다. 그는 성인 콘텐츠가 포함된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니콜이 이를 무시하려 했으나 데이비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데이비드가 상사인 그렉과 친한 사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그렉의 휴대폰에서 니콜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와 몇 장의 사진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렉은 그 사진이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데이비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니콜에게 은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데이비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이었고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렉과의 관계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데이비드가 고발할 경우 징계나 승진 제한 그리고 평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니콜에게 3일간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3일 후 니콜, 데이비드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업무상 외부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휴식을 취할 무렵 데이비드는 니콜을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니콜은 거절했지만 데이비드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데이비드는 그 상황을 촬영하여 추가로 니콜을 협박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2017년 니콜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녀는 경찰서에 세 차례 유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그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니콜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니? 걱정하지 마. 가족 모두가 네 곁에서 함께 이겨낼게. 니콜은 복직 후 2주가 지나 결국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난 남편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어. 가족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이 벌어진 곳이 권위 있는 경찰서였고 2명의 고위 간부들이 그런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동했으며 전혀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격려로 니콜은 자진신고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두 남성을 징계하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니콜은 노동보상부서에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 경찰 불만 접수 사무소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초점을 두 남성이 아닌 니콜에게 맞췄습니다. 두 명의 고위 간부가 왜 니콜과 얽히게 되었는가라는 점이 오히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렉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니콜과 11개월 동안 하비아의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매일 업무에서 접촉하다 보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고 하비아의 관계를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니콜이 자신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자신에게도 아내와 이혼하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렉은 니콜이 더 많은 편의와 돈을 제공할 수 있는 남성을 원했다고 말하며 이를 입증할 문자와 사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렉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니콜에게 원래 상하관계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니콜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고 인사부에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절차상 그녀는 그렉의 서명을 받아야 했고 그렉은 서명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조롱 섞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이비드와의 사건에 대해 그렉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도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진술 내용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니콜은 직접 경찰 불만 접수 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비꼬는 듯한 태도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데이비드는 그렉의 후임 같은 느낌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니콜에게 큰 모욕감을 주었고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니콜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언니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니콜은 데이비드가 4건의 부적절한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과 고통을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니콜은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작성했지만 사실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해 1월 27일 니콜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꽃다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니콜의 죽음 이후 경찰서에서 그녀의 생전 고발 내용에 대한 대응이 갑작스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찰 측은 가족들에게 설명하기를 사실 그렉은 2018년에 이미 15일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진사직하여 경찰서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인사관리자 데이비드 역시 즉시 해고되었으며 현재 형사기소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니콜의 가족들은 답답하고 분노했습니다. 왜 생전에 니콜에게 적절한 답변과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년을 경찰서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한 딸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경찰서는 보상 방안을 제시했으나 가족들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2022년 6월 니콜의 어머니와 언니는 밴쿠버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경찰서장, 여러 경찰 간부, 경찰 노조, BC주 총검사 및 검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장 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고위직의 비행을 방치했고 니콜과 같은 취약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결합과 권력의 불균형이 니콜의 비극을 초래하고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의 언니는 전 가족을 대표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이민 온 니콜은 원래 유쾌하고 솔직하며 재치 있는 성격을 가진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선한 사람을 돕는 일이 멋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니콜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거의 모든 청춘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유치장 근무를 꺼렸지만 니콜은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입사 후 3년이 지나 교통사고를 당하며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각할 때는 자살 충동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경찰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 무기가 회수된 적도 있었습니다. 니콜의 상사와 인사 담당자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의 배려는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니콜과 그렉의 관계는 그녀가 사망 이후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규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렉이 15일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건 중 5일은 니콜과의 문제였고 나머지 10일은 또 다른 여성 경찰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렉은 사직 후 국방부 예비군으로 옮겨졌지만 2021년 국방부에서 해고되었으며 현재 그의 직업 상태는 불확실합니다.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니콜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으며 니콜의 진술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니콜에게 심리상담에 가지 말라고 권유하며 그 상담사들은 모두 속임수를 써서 네 약점을 남편에게 알릴 것이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니콜은 심리적 압박으로 힘들다고 말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가 휴가를 신청하도록 돕는 척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니콜의 사망 이후에도 데이비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충동을 변명하며 죄를 면하려 했습니다. 2018년에 니콜이 처음으로 문제를 고발했을 당시 데이비드는 충동이라는 핑계로 BC 검찰청에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를 즉시 법정에 세우지 않았고 결국 그 일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니콜은 사망 반년 전 언니에게 경찰서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경찰서의 분위기 때문에 더 나빠졌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아무도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니콜은 우울증과 PTSD를 앓고 있었고 이것이 그녀의 생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니콜의 가족들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콜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그들은 사건을 다시금 세상에 알렸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전형적인 직장 내 성적 착취로 규정하며 특히 심리적 약자를 이용해 가해하는 이 같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밴쿠버 경찰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만 접수 사무소 역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공익과 무관한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결말을 보려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